네, 주요 사건 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 사건 들여다봤고 저희의 걱정이 기우이길 바라면서 짚어봤는데 역시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의붓 어머니는 결국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결과예요. 사실 제일 처음에 우리 앵커하고 이야기할 때도 네. 이게 119에서 신고를 받고 그 경찰과 합동관계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도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확인했는데 그때 제가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좀 조심스러웠다. 예. 그리고 1차 부검이 나올 때까지는 뭐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학대한 정황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 부검 결과 정밀 부검은 아직 안 나왔지만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그거는 경찰에서는 안 밝히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학대의 정황이 안에 들어 있었던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붓 어머니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계모라고 이야기했는데 탁 밀으니까 넘어졌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다니까 예. 그 민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아동 학대 치사가 되건 아니면 밀었을 때 그 아이가 죽는다는 걸 미필적으로 인정했으면 아동 학대 살인이 되니까 그 계모 의붓 어머니에게는 아동 학대 치사 혹은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고 이 친부는 그때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1시 그 연락을 받고 1시 44분쯤에 집으로 왔다라고 하니까 그 폭행 사실이 그러니까 그 폭행으로 통해서 민행위로 통해서 사망한 그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아직 엮기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상습 아동 학대로만 갔는데 이거는 좀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이따 계속 말을 하겠지만 그 사이에 의사 연락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예. 저는 공동점검 가능하고 아동 학대의 치사의 공동점검도 가능하고 아동 학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 할지라도 의사 연락이 있으면 아동 학대 치사의 공동점검 이거 우리 판례가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엄벌의 문제가 아니라 필벌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는 덧없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이의 넋을 기릴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하나만 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일단 그 의붓 어머니의 진술이 밀었는데 애가 안 일어났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밀친 것 또한 폭행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무조건 폭행이죠. 그러니까 이 폭행이라는 의미가 지금 의붓 그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 아동 학대라는 것은 정서적 학대도 가능하고 육체적 학대도 가능한데 육체적 학대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체의 일부에 딱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예. 이게 폭행인 거예요. 맞아요. 폭행인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훈육이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훈육권을 없앴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스웨덴에서 이 아동에 대한 교육의 문제에서 과연 말로 하는 게 가능한지를 확인해 봤는데 스웨덴에서 한 세대, 한 20년, 두 세대, 한 40년이 지나가니까 지금은 당연히 아이에게 말로 훈육을 하는 거지 그게 신체의 체벌로 통해서 훈육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정착이 되었거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바뀌어져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교육부라든가 그다음 보건복지부라든가 법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훈육의 방법으로 절대로 폭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걸 적극적인 캠페인 할 때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하자면 의붓 어머니가 주장하고 있는 훈육이었다라는 변명은 일말의 참작의 여지도 없다라고 그렇죠. 정리하고. 대한민국 법 안에서는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분명히 훈육이란 개념으로 폭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이가 잘못했을 때 꾸짖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폭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친아버지요. 모든 것은 이제 아내가 했다. 아내가 폭행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본인은 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친아버지도 뭔가 이제 범행을 아내에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밀어내고 있다. 이게 그 형량에 좀 영향을 미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모, 의붓 어머니는 아이를 밀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 혹은 아동학대 살인죄가 될 수 있지만 예. 그 친아버지는 그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폭행, 그러니까 민 시점에서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어머니와 그 계모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 가공의 의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범죄 현장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문자 보내면서 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훈육 좀 해봐. 예.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잖아. 그거 뭐 제대로 좀 해야지. 왜 그렇게 제대로 안 해? 좀 제대로 좀 따끔하게 혼내봐. 이런 형태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뭐 치사의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의사 연락이 있지 않을까. 즉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아까 제가 앵커가 그런 질문했잖아요. 탁 밀었는데 사망했다.
뭐 큐리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라고 말하는 그 큐리티에서도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더 무서운 게 여진인 거예요. 네. 한번 크게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여진이 있으면 이미 이 건물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작은 여진만으로도 건물이 붕괴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다. 그 학대를 당했다 그러면 아이의 몸은 사실 모래같이 어스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 사실 30km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고 그 친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아이가 부검하는데 엉덩이뼈가 진짜 몸 밖으로 나올 만큼 살을 뚫고 나올 만큼 아이가 힘들었다. 말랐다. 그런 사정이라면 저는 아이가 언제 사망할 수 있어도 그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그 민행위가 이미 쌓여있던 폭행이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밀어서 아이가 사망했다. 이거와 그 아이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친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또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아이에게 7살 때 사준 내복을 12살인데 그 내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살하고 12살 체격 차이와 몸무게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데 이 내복 한 벌도 사주지 않아서 아이에게 입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비판을 받는 게 이 부부가 피의자 그 조사를 받을 때 입고 나온 패딩이 굉장히 고가의 패딩이에요.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저렇게 고가의 패딩을 사 입으면서 아이에게 내복 한 벌도 사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비판을 좀 받았는데 이 부분도 혹시 학대의 범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뭐 이거는 그냥 법적 문제를 잠시만 제가 뭐 형사법 전문가지만 이건 저도 그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에게는 내복을 사주지 않으면서 사실 지금 제가 이게 다 블로우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이쪽도 N사가 만들어 놓은 고가의 패딩이고 이쪽에는 B사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고가의 패딩인데 아이는 그렇게 추워서 물론 뭐 그 굶기지는 않았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굶지 않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너무 말랐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정이라면 그냥 법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한 100번은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교육의 문제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는 7살 때 입은 그 내복이 맞다면 그런 내복을 주면서 자기들은 이 한겨울에 저렇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냥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아이에게 제대로 된 어떤 아까 말씀드렸죠. 양육하는데 건강한 어떤 정서적 발육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그것도 저는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아이가 그만큼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7살 때 입었던 그 내복이 아이의 무릎이나 발목을 위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저는 그 분명히 그 부분도 학대다. 그러니까 상습 학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7살 때 있는 것을 13세 때까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포렌식 결과라든지 이제 추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가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어른을 폭행한 10대들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 합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이 10대 5명에게 둔기로 폭행을 당하고 근데 그 둔기가 뭐 쇠파이프, 소화기 뭐 이런 무기였고 둔기였고 계단 높은 곳에서 날아차기도 했고 이 영상이 좀 담긴 영상이 SNS에 공개돼서 충격을 안겼어요. 10대들의 범죄가 이렇게 무서워졌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가 매번 다루긴 합니다. 이거 뭐 인천지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무서운 범죄인지 아이들이 알 수도 없고 지금 이 중에 15세 되는 사람 그러니까 5명이 가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해 촉법소년 아닌 사람 5명 가담인데 2명은 구속 송치하고 3명은 불구속 송치를 했는데 그 뒤에 흔히 시청자 여러분 그 아이가 붕 날라서 이렇게 40대 그 남자를 이렇게 차는 모습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여기에 3명 이상 개입을 했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이냐? 기절시켜? 기절시켜 뭐 돈을 뭐 줄게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은 지금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금 1개월 최장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2개월 동안 가두어진 상태에서 아마 보호처분을 어떤 형태를 받는 게 나을지 확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촉법소년은 그렇게 해서 좀 보호를 하고 교화를 시키는 게 맞는데
했는데 이 아이들의 나이만 빼고 범죄 자체만 보고 나면 성인들의 그 흉악한 범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소년부에 송치를 해서 과연 교화가 되는 부분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범 우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촉법소년 나이를 1살 낮추자 이렇게 법무부에도 이야기하고 여러 어떤 국회에서도 이야기했을 때 많은 패널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나이 1살 낮춘다고 이게 범죄율이 확 떨어질 수 있을까? 그 범죄율 안 떨어지잖아. 나이 낮추는 거 그렇게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거대담론이에요. 범죄율을 낮추는 거는 모든 어떤 형사정책이 같이 함께 갈 때 범죄율이 낮아지는 거지 나이 1살 낮춘다고 범죄율이 드라마틱하게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 현실의 문제를 보자고요. 과연 이들이 갈 수 있는 지금 아까 날아서 차고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 소화기를 들고 성인을 폭행했는 그 아이들 중에 촉법소년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지금 갈 수 있는 거는 소년원 송치처분, 다른 말로 소년원 2년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년원 2년 가서 과연 이 아이들이 개성교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개성교화 될 수 있겠습니까? 2년의 소년원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개성교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형사처벌로 가야지 여전히 소년원 송치만으로는 저는 이들에게도 개성교화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 소년원에는 제대로 개성교화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얘들이 소년원에 딱 들어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의 무용담을 진짜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영화 보듯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악풍이 과연 잘못된 어떤 인식이 안 들어갈까? 저는 그 부분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어떤 형사정책을 만들 때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만으로 이들의 개성교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굉장히 나이브하다. 예. 저는 다른 말은 굉장히 그거는 유토피아적 이상향을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학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5명이 서로 예전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고 인터넷 통해서 서로 네. 만났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게 어른의 입장에서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네. 마음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촉법소년 3명 말고 또 2명은 구속 기소됐잖아요. 이 2명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좀 예상이 됩니까? 이게 강도 상해죄예요. 이게 뭐 이 지금 그 중학생들이 천진난만하게 이게 뭐 그냥 그 약간 부적절한 행동을 한 남성에게 돈을 빼앗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강도 상해고 강도 상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소년원 그러니까 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장기 단기간 아닌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한 형벌이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장기 물론 이게 뭐 또 법원에서는 온정주의 입장에서 뭐 초범이고 반성하고 뭐 피해 회복이 있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한번 혼내주는 것 그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는 그 형량대로 국가가 형벌을 과한다면 절대로 개선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화시키고 추가 범죄, 재범을 막을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런 사건들을 방송에서 언론에서 다룬다는 게 모방범죄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너희들 앞날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우려된다 이런 말씀 좀 전해주고 싶어서 다루면서도 항상 고민이 많거든요. 위원님께 이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방송에서 다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는지 이런 좀 해안을 주실 수 저희들이 있을까요? 지금도 이야기할 때 촉법소년이 어떻게 누군지 그다음에 어떠한 범죄를 일으켰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아까 앞서 했다시피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포렌식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까 그 아이를 사망했는 그 부모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그걸 참는단 말이에요. 이건 예. 피해사실 공표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벌은 주되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보호망이 필요하거든요. 즉 형벌은 형벌대로 하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담을 수 있을지 딱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세상에 나오면 얘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한 5명의 멘토가 1명의 멘티를 조금 돌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면 학교, 직업, 그다음 교육, 그다음에 뭐 가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좀 멘티 멘토 제도가 좀 1대1이 아니라 멘토가 많고 멘티가 적은 이런 상태의 어떤 개성교화 프로그램을 사회 내에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